그래서 올해 이제 25년 시장을 끌고 갈 부동산 투자 트렌드를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리츠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거다. 기존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리츠 시장이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대형 건물 위주로. 주택 시장 리츠까지 들어오면서 리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전 리츠 시장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변함없이 현재까지 데이터 센터는 아주 많이 또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서 이런 그 산업이 확장되다 보면 저 데이터 센터 확장은 뭐 필수 불가결하죠.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시장이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투자는 외국인들 위주로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은 사실 그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물류센터입니다. 최근에 물류센터 공급이 25년도 올해까지 많습니다. 공급이 초과 상태예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또 NPL 시장이라고 하는 물건 중에 가장 많은 게 지금 물류센터 물건입니다. 그 NPL 물건들을 누가 가져가고 있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가고 있었는데, 왜? 일명 줍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오프라인 상권보다는 온라인 상권이 확장되고 또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되면서 물류센터 투자는 계속 확장될 거라고 외국인들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물류센터는 돌고 돌아 다시 내년부터 올 하반기부터 다시 물류센터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찌됐건 NPL 거래가 많이 늘어날 거다. 그 부실 청산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기업들도 어려운 기업들, 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뭐 롯데그룹도 마찬가지고, 뭐 대기업들도 어려우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팔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다음에 개발부지들, 시행사라고 하죠. 자본력이 취약하거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또 주택 시장이 안 좋은 이런 상황 감안하면 개발부지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이 나올 거다.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그 개발 부지들, 물류센터 부지들, 뭐 이런 공장 부지들의 NPL 거래가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가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대체할 수 없는 투자지. 강남 같은 경우는 대형 빌딩 포함해서 역세권, 그 다음에 강북도 마찬가지인데, 역세권의 대로변의 대형 빌딩은 투자 가치가 계속 증가할 거다. 왜? 그들만의 리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있다.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진 않을 거다.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통화량도 계속 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산 가치는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자산 중에서도 똑똑한 자산들, 아주 좋은 자산들 위주로만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실패한 투자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똑똑한 투자들 좀 하시는 거, 좋은 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대체하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강남 빌딩들 대로변 보면 땅이 없잖아요. 그런 투자 지역들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미래에 자산을 많이 늘리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올해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목표를 구체적으로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30억짜리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10년 뒤에 여러분들 50억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기간에는 별도로 생기는 수입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시면 10년 동안 보유하고 계시면 재산세, 종부세 내시고 거기에 이제 그 세금 포함해서 금융비용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뭐 50%까지 쓰실 수 있으니까 금융비용도 그대로 내셔야 됩니다. 다 저건 매몰 비용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40억이 되시는 거예요. 10년 뒤에. 그래서 50억이 됐더라도 내가 자산은 10억 정도밖에 안 늘죠. 왜냐하면 10억도 사실은 양도세 내고 나면 다 느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30억짜리 자산을 사서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좋다, 빌딩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가구 1주택인데 한남 라인홀을 사신다. 그래서 한남 라인홀을 100억에 사셨는데 저게 200억이 됐다. 그러면 한남 라인홀을 사셔야죠. 빌딩이 100억짜리가 200억 될 일은 없으니까. 그게 쉽지 않죠.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이 낮으면 잘한 투자는 일단 아닙니다. 엑시트 할 때 수익률도 보셔야 되지만 들고
들고 계실 때 수익률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 위주로 투자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산이 늘어난다고 투자는 아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 아파트 가격이 30억에 샀는데 40억 됐다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2주택자는 3주택자였어요. 그러면 그거 별로 좋아할 거 아닙니다. 팔아봐야 내 돈이 아닙니다. 근데 빌딩 투자도 마찬가지죠. 왜? 법인으로 사셨으면 법인세만 내면 되지만 또 개인으로 사신 분은 반이 또 양도세예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법인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자산이 늘어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별개예요. 그런데 개인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산이 늘어나는 게 꼭 투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통화량, 그 다음에 화폐 가치 하락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산 가치 상승률, 실질 투자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투자도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투자도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10년 동안에 10억을 벌었는데 저 사람은 50억을 벌었다. 실질적인 상승 효과가 남들보다 높은 그런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리가 좋은 신축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자리가 안 좋은 신축 절대 안 삽니다. 자리가 좋은 구축 이거는 일단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저는 자리가 좋은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강남이면 무조건 사겠죠. 그러나 저기 구로구다 그러면 안 삽니다. 자리가 좋은 준신축, 이게 뭐 준신축도 보면 뭐 3년에서 5년, 7년 얘기하신 분도 있고 10년을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투자 기간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시고 하신다고 하시면 전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리가 좋다라고 하시는 게 뭐 이제 여러분들 선호하시는 지역들일 겁니다. 그런 신축은 사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투자 상황, 뭐 대외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차별화된 물건이면 신축이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리가 안 좋은 거 죽어도 안 오릅니다. 올라봐야 남들이 오르는 거 정도면 다행이고 그거보다도 덜 오르는 경우가 많다. 자리가 좋은 구축. 이거는 때가 되면 올라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뭐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낮을 수 있지만 언젠가 한번 점프를 크게 해주겠죠?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자리가 좋은 구축, 뭐 예를 들면 강남역에 구축이면 어떻습니까? 대로변 건물 내버려둬도 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건 사시면 되는 거지. 자리가 좋은 준신축, 뭐 아파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리센치도 한 10년 됐는데 그 준신축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가격대가 매력 있다라고 하시면 뭐 단기간에 비과세 받는 조건에서 3년 정도 이후부터 매각을 고려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매물은 대체 어떤 사람이 내놓는가? 최근에 저희가 경험한 사례로 보면 상속세 부담이 큰 상속 매물들이 일단 가장 많아요. 그리고 둘째로 고령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데 정정하신 분들 말고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 그래서 상속세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일단 살아 계실 때 매매를 해서 뭐 상속보다는 증여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 매물은 급매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기존에 지금 가족 공동 소유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이 모이면 의견이 같이 일치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이렇게 이제 대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견이 클 경우에 저런 거는 빨리 팔자라고 해서 가격 조정이 큰 매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쪽에서 보면 저런 게 많아요. 그 싸게 산 사람. 예를 들면 지금 한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사를 거의 안 하시죠. 10년 이상 살고 계신 분들. 근데 10년 이상 들고 계셨으면 예전 가격 생각하면 아주 싸요. 싸게 사셨어요. 그래서 양도 차익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파시는 게 맞아요. 10년 이상 들고 계셨으면 장특공제 다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좀 싸게 파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해주세요. 이제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게 산 사람하고 또 이제 오래 보유한 사람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상황이 안 좋은 소유자, 뭐 이건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왜? 이자 못 내는 사람, 기업이 어려운 사람, 또 파산 일본 직전인 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경영상에, 그 다음에 내 개인사가 있으신 분들이 일단 가격 조정을 많이 해주시더라라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외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 다 파악하셔야 여러분들이
협상에 유리한 고지에서 가격을 지금 조정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는 수수료 매장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24년 하반기부터 스타벅스 건물주분들이 위기다. 신세계는 회원가입하고 이런 비용을 고스란히 챙겨갔는데 결국은 할인된 그 가격으로 매출이 감소한 건물주들은 수수료 매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감소하면 내 수익도 감소하죠. 그러다 보니 임대료가 현격히 떨어진 겁니다. 임대료가 떨어지는 거는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별로 뭐 스타벅스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벅스 건물주라는 이유만으로 건물 가격이 올랐던 시대는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왜? 너무 많아요. 매출도 줄었는데 매장도 많아지고 거기에 지금 건물 가격은 또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금리가 오른 이런 상황이라 많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이소나 이런 매장들. 그런 매장들은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업종을 넣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수료 매장, 또 특히 대기업 매장은 요즘에 꼼꼼히 따져보시고 계약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시라. 수수료 매장,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브랜드 매장이라고 해서 덥석덥석 받으시면 큰일 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박리담회로 파는 그런 업종들, 임차인들이 아주 이제 부각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빈부격차, 소비 양극화 뭐 이건 실제 상황이죠. 이럴 때 요즘 다이소가 잘 된다는 얘기 듣고 씁쓸했습니다. 물론 다이소는 좋겠죠. 예를 들면 백화점이 잘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백화점도 뭐 일부 명품 매장도 힘들다고 하는 정도니까 요즘엔 다이소는 폐점률이 1% 이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매출도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스타벅스보다는 메가커피가 매장도 많이 늘고 있지만 저가 커피여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건물주한테는 좋겠죠. 그 다음에 뭐 분식점. 안 망하고 가는 거는 분식집이 안 망하고 가더라. 임차인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서 영업이 잘 안 돼서 폐업하고 나가는 것보다는 임대료 꼬박꼬박 잘 내고 또 영업이 잘 돼서 임대료도 올려줄 수 있는 임차인을 넣는 게 맞다. 라는 게 요즘에 이제 실제로 경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